전 제1교포 3세, 일본 고베에서 태어나고 자랐고요. 유치원 때부터 만 3살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쭉, 그러니까 15년이 넘는 시간을 조선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이제 조선학교, 우리 학교라고도 뭐 하시는 분이 계신데, 조선학교는 이제 조천년에서 북한을 옹호하는 일본에 있는 단체가 관리하고 그 산하에 있는 학교인데, 처음 배운 노래가 김일성 원수님 고맙습니다. 지금도 율동과 함께 제가 할 수 있거든요. 엄마의 남동생이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외삼촌 되시는 분이 이제 북한에 10대 때 건너가셨다는 이야기를 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고, 떠난 다음에 남동생한테서 언제쯤 연락이 왔어요? 한참 しばらくしてからだと思います。 집이 고베 단독주택이었는데 우체통 열면 이제 북한에서 편지가 와 있는 거예요. 에어메일이라고. 딱 보면 종이 재질이 너무 얇고 누렇고 약간 냄새도 다르고. 아무튼 첫 번째 북한에서 온 편지라서 너무 반갑게 가족들이 그 편지를 열어봤다는데, 그 내용이 좀 이상했다고 합니다. すぐにではないんですけど、アドバルーンがあれば送ってほしいと、タゴを帰りたいと。 왜 이런 암호 같은 이상한 편지를 보냈을까? 뭔가 큰 억압을 받고 있다는 건가? もうよくし間違っていたんだなと、ドラガン語、そう思いました。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손문경입니다. 저는 띵크라는 탈북민을 돕는 NGO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일본에서 거주했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다니던 우에노에 어떤 교회 옆에 조청년 학교가 있었습니다. 흰 저고리와 까만 통치마를 입은 학생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그들이 제일 교포다, 뭐 우리 같은 민족이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 약간 두렵고 무서운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아마 제1동포들이 이제 북한으로 가게 되고 또 탈북하는 과정, 이런 일들에 관심을 갖게 된 그런 저의 개인적인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 だったら十何歳だね。17歳, 17세입니다. 네. 언니하고 동생은 피아노를 배웠어요. 근데 발표회도 언니가 따라갔고, 일본에서는 그때는 한국 사람은 대학은 어렵고 근방에서도 가는 방법조차 몰랐죠. 그러니까 갑자기 김일성 대학에 간다고 언니에게는 북한에 간 모양입니다. 그렇게 북송선을 타고 북한으로 간 삼촌으로부터 받은 편지의 내용이 점점 이해하기 힘들어졌대요. 편지 앞부분에는 잘 살고 있다, 행복하다 그러는데, 편지 뒤쪽으로 갈수록 뭘 이것저것 보내달라는 그런 내용들이 이상하게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뭐 많이 엄한 것을 보냈어요. 뭐 약품, 의료품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보낸 게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양말부터 속옷부터 하나부터 10가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너무 당연했어요. 북한에 가기로 결정한 제1동포들은 대부분 북한이 무상교육이나 무상의료처럼 북한에서의 삶이 일본에서의 삶보다는 훨씬 나은 삶을 갖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희망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박 선생님 삼촌이 보냈다는 게 사실은 믿기가 힘들죠.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박향수 선생님이 북한에 다시 가서 외삼촌 가족을 만날 수 있었다고 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90년인데 1990년 수학여행으로 북한을 처음으로 갔습니다. 온 가족이 원상항에 마중 나왔고 저도 도착하자마자 딱 한눈에 들어온 게 제가 어릴 때 입고 있던 빨간 원피스, 벨벳 소재 원피스를 막내딸 입고 나왔어요. 그래서 바로 알았죠. 그때는 이제 친척 집에 숙박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상 항구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사셨고, 저녁도 외숙모가 차려주신 저녁을 먹고 집도 가고, 집이 너무 신기하고 충격도 받았고, 화장실이나 또 물을 이제 길러서 쓰는 그런 모습, 밤에 이불 덮고 막내딸 혜경이랑 얘기하면서 자는데 혜경이가 저의 모든 걸 부럽다고 하면서 저의 냄새까지도 부러워했던 거. 언니 냄새 너무 좋다고. 그렇게 첫 방문은 저도 나이가 어렸고 수학여행이었고, 그렇게 끝나고 6년 뒤에 96년도에 다시 계기가 돼서 북한을 엄마랑 가게 됐어요. 근데 그게 제 인생을 바꿀 정도로 저한테는 큰 충격이 된 방북이었어요. 96년도에 엄마가 남동생을 한 번 더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만견봉호를 타고 엄마랑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뭐가 달랐어요. 이제 외삼촌이 일단 안 나와 있었고, 남은 가족들이 나왔는데 다들 울상이었어요. 예감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배를 내리고 서로 막 손잡고 인사하는데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그냥 빨리빨리 평양 가서 정해진 스케줄을 다 관광지를 돌아야 되니까 한 10분도 얘기 못하고 저희는 버스 태워지고 그냥 평양으로 갔고, 그렇게 울상인 애들이랑 외숙모 남겨두고 우리는 평양으로 가서 모든 관광 코스를 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근데 면회가 허락된 거는 마지막 날, 배 떠나기 한 몇 시간 전에, 단 뭐 2-3시간? 떠나는 날이에요. 우리가 배 떠나기까지의 그 시간만 허락이 된 거예요. 원상항에서 이제 우리가 타야 될 만견목은 이미 와 있고, 이제 배 떠나기 전에 몇 시간만 이렇게 허락을 받은 상태라 마음이 급했죠. 그래서 그때 집에 갔을 때 북한 사람들이 자꾸 따라붙어요. 돈을 좀 주고 가족끼리 지낼 수 있게 오네가이 시대. 처음으로 우리끼리가 됐어요. 외숙모랑 아이들 셋이, 그리고 저랑 엄마 이렇게 있는데 집에 딱 들어서자마자 다 우는 거예요. 엎드려가지고. 왜 이러냐고 엄마가 했더니 막 아빠가 끌려갔다고, 우리도 언제 끌려갈지 모른다고, 막 공포? 우리가 뭘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배 타기까지 이제 시간이 없고, 그래서 일단 엄마가 돈 같은 거 들고 온 거 주고, 우리 일단 뭐라도 얘들 먹여야 된다고 반문단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그런 식당이 있어요. 불고기집 같은 데고, 거기 가서 먹이고, 일단은 엄마가 우리 이제 가야 되는데 또 바로 방문 신청해서 올 거고, 조선연 통해서 꼭 아빠 어떻게 다시 나올 수 있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살기만 해라고. 우리는 배를 탔고 갑판에서 이제 내려다보는데 걔들이 올려다보고 있고, 특히 큰 딸은 혜경이를 가방 안에 넣고 데려보자 왔다고. 물론 나 할 수 있으면
가족 중 한 명이 북한으로 귀국하게 되면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이 미스테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일본의 가족들은 알 길이 없어요. 일본에서 이렇게 박향수 선생님처럼 북에 가족을 보낸 제1동포들의 증언을 들어봤는데 100% 같은 패턴으로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でその手紙の中にサッカリン注射針をたくさん送ってほしいって言われた時に私はすごくびっくりしたんですね。だけど私自身はもう周りから物をくれっていう手紙がいっぱい来てる中で自分で考えたのは国家にそれを集めて献上するのかなっていう。 결혼한 남편이 이번에 노동당원에 입당하게 되었다. 그 전장 차림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래서 남색, 모직, 사지를 몇몇 다 보내달라. 세이코 손모시게 보내달라. 그런 것이 뭐 끊일 수가 없었다고. 内容はだからお金を誰それにことづけてほしい、どこそこの銀行に預けてたら自分のところにそのまんま入るからお金を送ってほしい。でその手紙も届かないように郵便局に止める手続きをした。 일본에서 넉넉한 생활을 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때 편지 하나를 내용만 읽고 남편에는 안 보이고 주머니에 넣고 겨울 난방을 가게에 가서 구입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겨울에 난방도 넣지 못했다고 집에. 어린 나이가 있는데 내가 그때 한 살도 안 되는 나이였다고. 그래서 이걸로 다시 몇십만 원 보낼 바에야 난방 놓자고 스톱을 구입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방 놓았더니 그 고사리처럼 혈색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 엄마도 잘했다고. 예, 저는 제1교포 3세가 됩니다. 네, 학교도 유치원으로부터 대학까지 일본 학교 다녔기 때문에 소위 그 조선말, 이제 한국말 몰랐습니다. 1학년, 2학년 소위 그 민족 서클 활동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각성돼 가지고 역시 그 우리 제1교포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 자본주의보다 사회주의가 또 좋지 않냐 하는 그런 사상적으로 그쪽으로 기울이기 시작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3학년, 4학년 때는 북한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그 동경심을 좀 가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평양으로 대표단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굉장히 저 자체는 굉장히 기뻤죠. 그 당시 처음으로 거기 북한 갔을 때는 가정 방문이라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대표단 경우는 저기 저희가 신청한 한 집에서 2박 3일 지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2박 3일 삼촌이라든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오니까 뭐 그때가 되면 좀 일본말로 대화가 되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감시원이 지도원도 붙어 있는데 뭐 지도원한테는 뭔가 주고 다른 방에서 가라 해서 그래서 그 감시원이 없어지면은 우리 그 삼촌 집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틀째쯤 되면은 야, 너 이 북조선의 너 현실 이번에 똑똑히 알고 가라, 삼촌이. 네가 일본에서 배우는 거하고 실제 사는 거 반이하고 전혀 다르다. 똑똑히 이 나라 현실을 보고 가야 된다. 막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는 아직 삼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차피 그 말씀에 좀 제가 말귀를 좀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60万に及ぶ在日朝鮮人のうち11万人余りが北朝鮮への帰国に唯一の望みをかけているのだ。
今の将来の考えたらもう一日でも早く死んでも国帰ってから死ぬつらい気持ちがありますです。この人たちは海の向こうにこそ幸いがあると信じている。北朝鮮も今よりはずっと普通の国のように見えてたと思いますしね、あそこに帰るべきじゃないとか、あそこに帰ったらひどい目に遭う地獄だというようなことでいう意見というのは日本の中ではやっぱり少なかっただろうなと。やっぱり60年代は、まだまだ韓国はですね軍事独裁政権、ずっと70年代もそうですけども、産経もそうだったですね。やっぱ特派員がみんなで行ったわけですよ、平壌に。それで平壌だけ見て帰ってきたわけですよ。みんなその北朝鮮は発展してると、チョンリマン運動で韓国より発展してるんだというふうに書いたわけです。 이렇듯 평양 건설은 전면적인 조립식 건설로 이행됨으로써 도시 전체가 한 개의 커다란 건설장으로 변했다. 당시에 북한은 한국 전쟁 이후에 그 노동력 부족이 심했습니다. 일본에서 어느 정도 기술도 있고 중요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도록 한다면 좋은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당시 북한은 조청년을 중심으로 해서 제1동포들을 적극적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어요.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거주지 제공, 이런 캠페인 슬로건들이 가장 핵심적이었어요. 북한이 이건 지상낙원이다 하고서는 감언이설로 속이니까 사실 모르죠. 북한에 가본 사람이 없죠. 전부 출신은 남한 출신이니까. 한반도 상황은 굉장히 열악했기 때문에 그건 알거든요. 북한은 뭔가 다를 것이다라는 선전전이라는 건 이 공산주의 체제 자체가 이 선전으로 지탱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치열하게 제일한국인들에게 홍보를 통해서 북한 사회를 선전을 했던 것이죠. 이처럼 새로 건설되는 평양은 도시 전체가 한 개의 예술 작품인 양 웅장한 건물들과 화려한 거리들로 아름다운 확폭을 이루고 있으며 인민들의 행복한 낙원으로 되고 있다. 평양시 도초에서는 새집들이 이삿짐을 매일같이 만나게 된다. 낡은 집과 골목길을 떠나가는 이들의 가슴엔 광활한 새거리의 행복이 일시에 안겨온다. 우리는 이 기쁨을 위하여 그렇게 용감히 싸웠고 바로 이 행복을 위해서 그 어려운 속에서도 허리를 졸라매고 땀을 흘리지 않았던가. (12月10日は北朝鮮帰還第一陣出発の日) 북송을 결정한 제1교포들의 대부분은 절대 다수는 당시에 북한 프로파간다를 굳게 믿었습니다. 문제는 이 프로파간다는 90% 거짓말이다. 다만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일찍 검증이 된 거죠. 유토피아라는 게 허상이라는 것. 그리고 1950년대 말에 가면 불경기에 부닥치게 됩니다. 일본에 있던 제일 한국인들도 일본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부양을 해야 하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존재,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숫자를 줄여야겠다는 그러한 희망 때문에 이 북송 사업을 여야 구분 없이 지지를 했고 그것을 실제 실행한 일본 적십자사도 일체가 돼가지고 북송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純粋に、これらの在留純粋に、帰りたいこれらのいう滅亡のありますから純粋の人道的立場および、基本的人権を尊重する立場からこれらの問題を処理したいかように考えております。 그 귀찮은 사람들, 예쁘지 않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돌아간다고 하니까 빨리 보내버려. 일본 정부, 북한 정부, 그리고 일본 적십자사, 북한 적십자사, 그리고 이것을 매개한 ICRC 5자 간의 합의에 이익의 합치에 의해서 추진된 사업이 바로 북송 사업이었고
그것이 결국은 20세기 9만 3천여 명에 이르는 북송 교포들의 조직적인 인권 유인의 시발점이 됐던 것입니다. 니이가타는 일본 중북부에 있는 항구 도시고요. 제1교포들이 만경봉호를 타고 북한 청진항까지의 북송선 운행이 실제로 이루어졌던 곳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전 가와사키 에이코라고 합니다. 제1동포 2세로 태어났다가 17살 때 북한으로 가게 되었죠. 미지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그 호기심에 꽉 차고 있었습니다. 対立が解決してから急速に進展。第一陣の975人が年も押し詰まった12月14日新潟を出港しました。 네, 이제는 이게 배를 타는구나. 진짜 가니? 자기절로 자기한테 물어보죠. 꿈 같다야. 心配された妨害もほとんどなく、機関車は祖国に帰る喜びにあふれてタラップを踏みしめます。苦しいことが多かったとはいえ、住み慣れた日本、帰る人たちは万感胸に迫ります。 배가 떠나서 한 2시간 정도 지났을까? 일본 공해를 벗어나서 일본 경비정이 와서 여기까지가 일본 영해입니다. 그래, 이제는 안녕히 가십시오. 그래, 인사를 하고 손 흔들고 그렇게 해서 한참 갔는데 일본에서 사가지고 오른 일체 음식을 몽땅 버리라는 거란 말입니다. 북한이 옛날에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식민지 음식을 보면 좋아 안 한다는 겁니다. 배 두 척의 주변이 몽땅 음식이에요. 조국이 보인다 뭐 이렇게 되죠. 하니까 와 가판 한쪽으로 몰려오죠. 근데 보니까 어쨌든 그때 그 회색 학생복에 하얀 예리를 내는 대학생들이라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흔들면서 그 제1동포를 환영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게. 근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하는데 내 또래 아이들이 같이 그거 보면서 만세로 불렀어요. 김일성 장군의 노래 부르고 바로 동동 구르고 춤추고 뭐 눈물 흘리고 야단 흘리란 말이에요. 뭐 정말 막 환호라는 건 굉장했어요. 그런데 배가 점점 청진항에 가까워 가니까 청진에 도착하기 전에 벌써 배부터 달라요. 냄새부터 다르고 이상하단 말입니다. 이상한데 우리 속았잖아? 그런단 말이에요. 배가 이렇게 점점 가까운 데 가니까 보이지 않나요? 그때 당시 느끼는 뭐, 야, 이 무슨 몇 살 돼 왔구나, 무슨 이런. 3명이 배 제일 앞에 여기 서 있었어요. 여기 서 있는데 배가 딱 갈 고만한 자리에 남자가 한 사람이 입나발을 가지고 계속 무엇인가 소리치고 있어요. 거기 탄 3명 한 명도 내려오지 말아라. 그 배를 타고 그냥 일본으로 가거라. 그 여기서 한 9만 3천 명인가 거진 10만 명인데 10만 명 다 똑같은 소리 할게요. 배 내리자마자 그렇게 됐다고. 부두 내려가서 환영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버스 타고 가는데 옆에서 보니까 6월 중순인데 아니 그 여학생들이 양말 신은 거 없어. 그 생각 못 하잖아요. 신발도 고무신 같은 거 신고. 야 여긴 완전히 틀렸구나. 근데 식사할 때 보니까 식사도 막 새까만 쌀밥에 막 반찬 몇 가지에 마지막에 골프공 같은 거 쭈그러진 사과예요. 그때부터 기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다 밥도 안 먹고. 근데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막 지옥으로 왔다. 초대소에서는 2주,
또는 길게는 2달을 머물러야 했다고 하고 매일 강습이나 토론 같은 것들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는 북한 전역으로 마치 추첨해서 살 곳이 정해지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였죠. 한경남도 부천군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문화주택이라고 해야 돼. 그런데 수도가 없었어요. 수도도 없죠. 집안에 변소도 없죠. 도착하자마자 한 일주일 동안 울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한 달분치 그 흰쌀을 줬어요. 한 달분치 막. 그 이후부터는 그게 산업 원주민들하고 쌀 같은 거 교환. 가져간 그 세간살이가 1년에 고도를 난 거예요. 북한에 가서도 우리 부모님들이 자주 싸매했어요. 싸움의 원인이 맞아 결과가 그거예요. 야, 니 때문에 왔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한테는 일본의 친척이가 형제가 소위 있었어요. 조선에 도착한 즉시로 그냥 일본에가 편지했죠. 힘들어서 돈이 없어서 바빠서 그러는데 돈 좀 보내달라고. 그들을 위한 천국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천국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북한 정부는 자유 일본 방문을 허용했다라면 절대 다수는 다시 일본으로 갔을 겁니다. 그 북한 결정권자들이 입장에서 보면 이와 같은 태도는 대안이 없었습니다. 들어갈 수 있지만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함정이다. 그래서 일본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것을 조금 느끼기 시작했어요. 1년이나 2년 후에 다시 손님으로 올 약속을 한 사람들이 5년 후에도 7년 후에도 온 적이 없었습니다. 갈수록 편지에 답장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보낸 편지의 내용에서 갈수록 내용이 이상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첫머리는 북한이 좋다는 소리를 쓰고 후에 이것저것 하면서 이 북한이 좋지 못하다는 걸 좀 짐작해라는 그런 내용으로 썼는데 쓰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바꿨어요. 딱 한 가지 내용으로 계속 썼어요. 그건 뭐였는가? 제 동생이 동생 이름을 들고 아무개가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사귀고 있는 여성과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모두 같이 북한에서 만나자. 여기 너무 좋다고 했지만 우리 조카 결혼식 이후에 반드시 오십시오. 문제는 당시에 그 조카는 2살 어린이입니다. 그러니까 먼 훗날에 있을 이야기가 근미래 가까운 미래에 있는 것처럼 썼단 말입니다. 같은 편지를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편지를 쓸 자식이 아닌데 왜 이런 편지를 썼을까? 그들은 일본에서 많은 차별을 당해서 차별이 없는 나라로 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한 북한은 일본보다 훨씬 어렵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일본 출신으로서 사실상 매우 심한 차별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러운 역설은 무엇일까요?帰国するにあたって新潟に贈り物をしてくれました。 니가타 조청년 건물이 있는 거리에서 그 니가타 항까지 가는 길가에도 있는데 それは明日私がこの短冊をつける305本の柳田道ベトナム通り、これは今にも在日朝鮮人が残してくれた唯一の絆だと思って私たちは大切に守ってまいりました。 버드나무는 재생과 치유의 상징이라고 하죠. 가지를 그냥 꺾어서 땅에 꽂기만 해도 쑥쑥 자라나는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북한으로 간 그 북송 제1동포의 삶과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들을 아무 곳에나 북한에서 던져놔도 그들은 거기서 살아야만 했기 때문이죠. 북한에서 원주민들은 우리를 참 그 희귀하게 보았어요. 경멸의 눈으로 보고. 그러다가도 뭘 좀 뭐 하나라도 뭐 물건 좀 받을까 하는 막 그러니 이상한 관계였어요, 이게. 야, 이 개새끼 하면서 욕하는 건 욕해요. 처음에는 카레 먹으니까니 야, 이게 뭐 한약 냄새 난다 싫어 하던 기가 카레 안 하니? 카레 없어? 아, 정말 이상한 나라야. 생각할수록 이상한 나라야. 잘 사는 피르내도 요금 없고 기굿장기 또 못 살면 또 못 산다고 손가락질 받고요. 도움을 못 받는 사람이 더 많아요? 많지요. 더 많지요. 일본에서도 당시에 제1교포들이 차별을 극복하는 방법은 핵심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돈. 부자이면 별 문제가 없었을까요? 하지만 같은 경향은 당시에 북한에서도 볼 수 있었어요. 북한으로 도착한 제1교포들 가운데 차별을 거의 받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요? 돈을 많이 가져온 사람이나 나중에 일본에서 송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원래 일본에서 제일 밑바닥에 살고 무시와 차별을 당했던 사람들은 북한으로 간 다음에 그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제가 고통당하고 있던 북송 제1교포들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일본에 와 있는데 이분들은 천만다행으로 일본의 친척이나 그런 분들로부터 도움도 받을 수 있었고 마침내 이제 탈북에도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증언들을 해줄 수 있으시고요. 그런데 갑자기 너무 크게 저한테 다가왔어요. 정말 돈이 없다는 이유로 고통을 이야기할 자유조차 박탈당하고 지금 침묵 속에서 있을 사람들이요. 법은 다 이렇게 좋게 다 돼 있어요. 그럼 법은 있지만 집행하는 단위에서 집행도 잘 안 해주는 이런 나라도 있구나. 무법천지 나라인 거죠. 니 같은 기구자가 들어오면은 반드시 여러 물건 많이 보내오지 않아? 그러면은 우리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네가 이제 가지고 물건을 갖다가 주변 사람한테 나눠줘야 된다. 다 이것을 나눠줘야 이 사람들이 도둑놈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 10만 원 보내면은 3만 원 정도 평양 우체국에서 이거 다 가져가요. 매년 3억 달러 정도 받았다는 추정도 있습니다. 가난한 일본의 제1동포들의 그런 등골을 국가까지 뛰어들어서 빨아먹는 형국인 거죠. 원상항에서 붙여서 다 좋은 거는 공연을 하는 사람 다 뜯어내고 힘들게 한치 한번 보내주면 절반쯤은 뭐 다 털리고 이제는 뭐 끝이 없다. 그 이상 보내줘도 끝이 없다. 북송 교포가 사실은 북한의 인질입니다. 만약에 북송 교포가 없었다면 저는 조총련은 1990년대 초에 소련이 망하고 냉전이 종식이 되면서 거의 자취를 감췄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막았던 건 뭐냐면 제일 한국인 가운데 조총련계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기 친족 중에 여러 명이 북송교포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세상은 바뀌었는데 그 선진사에 살면서 북한이라는 20세기에 아주 캐캐먹은 전체주의 공산 세습 정권에 계속 충성해야 하는, 이것은 결국은 북송교포를 매개로 해서 그들이 인질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지속이 되는 것이 아닌가. 왜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선전이 존속이 되었고 조선학교가 계속 유지되어 있는가 하면 확실합니다. 이거 이 소위 귀국 사업으로 일본에서 북조선에 간 약 10만 명이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확실히 인질로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계속 다치지 않도록 살려두기 위해서는 계속 북조선이 시키는 대로 일본에서 돈을 바쳐야 됐고, 조선전 사업에 이바지를 해야 됐고, 자기 아이들을 조선 학교에 보내야 됐고, 북한의 이 조참한 실상이 알려지든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선전에 아직 모여 있다. 반대로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갔던 경우는 헝가리나 뭐 그런 데 아주 많습니다. 반도 문제는 그 자본주의 사회로 간 사람이 진짜 많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산주의 나라로 온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간 사람이 있는데 수만씩 수십만 명씩 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제1교포들이 북한으로 간 것은 유학파 사상가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이것은 당시에 세계적인 프로파간다 성공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이죠. 그렇게 거짓말하는 나라가 있는 줄도 몰랐고, 저는 조선연이 그야말로 북송 사업에서 책임이 있다는 것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현실을 이제 알게 되면서까지 계속 저지적인 지시와 명령으로 제1교포를 이제 북한에 보냈다는 거. 1차적인 책임은 일본에 있는 거죠. 특히 일본은 식민지 책임이 있습니다. 식민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식민 국가들은 식민지 주민들에 대해서 국적 선택권을 부여해서 소수민족으로서 보호를 했습니다. 일본은 일체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제일한국인을 일본 사회에서 분리해서 모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인가에만 초점을 뒀었죠. 그 연장선상에서 북송 사업이 나온 겁니다. ICRC는 그것을 매개하면서 국제기구로서 그 핵심 가치를 저버린 거죠. 책임 공방이 이어지면 진짜 가해자들은 뒤에 숨어버리게 되고 결국 남는 건 하나죠. 피해자. 탈북하셔서 일본에 사시는 삼촌의 친구 선생님께서 정말 자세하게 우리 삼촌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외삼촌은 맞아요. 96년도 우리가 여름에 갔을 때는 이미 잡혀 있었고, 취조 과정에서 뭐 술 취해서 나한테 기관총이 지금 있으면 김정일을 쏴 죽이고 싶다, 막 이런 진짜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한 일본어로 한 그런 대화까지 다 불어버린 거예요. 그 취조 과정에 뭐 폭력도 쓰고 하니까 보이부에서 취조 과정에 너무나 구타라든지 고문, 폭행을 당해서 그 시점에서 삼촌은 돌아가셨다고. 그리고 우리가 떠나서 한 3, 4개월 뒤에 그 남은 가족 겨울이었는데 아침에 한꺼번에 다 실려서 끌려갔다, 요독수용소로. 그래서 이분은 요독수용소에서 같은 숙소에서 지냈대요. 이 만내 해경이랑 외숙모랑 요독수용소에서 그니까 10몇 년간을 같이 산 거죠. 그래서 근데 자기 풀려날 때 마지막 본 해경이랑 외숙모의 모습은 정말 가죽이랑 뼈밖에 없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 안 살아있을 거다. 막 그렇게 그래도 알려줬었어요. 그게 마지막이죠. 그래도 우리 엄마는 그 소식 듣고 빨리 죽지? 그렇게 오랫동안 또 그 안에서 차라리 가서 빨리 죽었으면 편할 텐데 뼈와 가죽이랑 뼈가 될 만큼 살았다는 게 더 마음이 아프다고.一言でびっくりしました。岡田かって一言出ました。
なぜ僕やったのかな。それで本人からそういう連絡をいただいてから、私も何箇所かにこういう人がいてますからどうしたらいいですかっていうのを3、4名の方に相談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たまたまその記者の関係先から、救う会の山田先生を紹介していただきました。근데 굉장히 놀랐던 거는 북송 제1동포 문제들을 특별히 그들이 북한에서 탈북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들을 돕는 많은 일본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분들이 왜 그런 탈북해 오는 제1동포들을 왜 구하고 있을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자기 재산을 다 풀어서 일본에 오는 사람들의 집도 구해주고 직장도 구해주고 그 사람들을 정말 자기 가족처럼 하는 걸 보면서 이 오신 사람들은 다 야마다 선생 손을 거쳐서 보니까 이 야마다 선생가 있어가지고 우리를 안아줘가지고 잠자리도 야마다 선생가 거기서 살라고 해주고. 一言で恩人ですね。私は金ヨさんだけを助けていただいたと思っていません。すべての帰国者、もう一つ韓国人、朝鮮人、在日の恩人やと思っています。中国で拘束され日本に戻ってから取材を受けた時に言ったことですけれど、自分が在日コリアンの一員であったら高校時代僕は北へ行ったんではないかと思うということを言ったんですね。そういう考えを持った時期があるだけにですね、北へ行って被害を受けた人っていうのは場合によっては自分である場合もあり得るんだと、そんなことから騙されたうちの一人だと、その騙された者としての責任をどう果たすかというような気持ちもありましてね、自分のその後の行動に影響を与えたと思います。孫文경と申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오늘 작은 곳이지만 이 동경 한복판에서 이 시부야라는 곳에서 북송 제1교포 문제, 중국 접경에 있는 탈북민들을 강제 송환하는 중국의 문제들, 그런 모든 문제들이 강제 실종의 파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함께 하나의 목소리로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은 그 평화와 함께 이들이 돌아오기까지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북한과 조청년은 9만 3천 명의 북송 제1교포들의 가족을 위해 생사 확인을 시켜줘야 합니다. 수십 년간 자행된 이 유괴 납치 사건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본 적십자사도 책임을 면키 어렵습니다. 인도주의적 활동을 수행하는 국제기구가 가담한 일이라고는 믿기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북한의 선전이 거짓임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역사상 유례없는 이 국가 유괴 납치 사건의 방조자이면서 공범인 셈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할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1동포 3세 박향수라고 합니다. 북한 인권 활동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정말 저는 뭔가
가슴에서 그냥 솟아오르는 느낌으로 정말 시작했어요. 마지막에 사촌들한테 꼭 너희들 괜찮을 거다, 걱정하지 말라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었고 걔들을 살릴 수는 없었지만 잊지 않는 게 최소한의 약속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피부로 경험을 했고 알고 있는데 모르는 척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今ロシアとウクライナ戦争しています。でもいいですよね。世界中に報道されて分かっています。まだ知られるだけいいことじゃないですか。ロシアとウクライナ、北朝鮮であんだけ一般の人が大変な目に遭っていても報道もされないじゃないですか。大きい声で言っていいですか。私たちの国ですよ。 당신들이 고통에 호독이는 것을 알면서도 구하지 못했다. 저 세상에서나 사과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12月10日は北朝鮮帰還第一陣出発の日。苦しいことが多かったとはいえ住み慣れた日本。帰る人たちは특성교포가 사실은 북한의 인지를 10만 명이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확실히 인지를 못했거든요. 저의 냄새까지도 불어버렸던 거. 언니 냄새 너무 좋다고. 걱정하지 말고 살기만 해라. 차라리 가서 빨리 죽었으면. 고통에 호독이는 것을 알면서도 구하지 못. 사람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르는 척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私たちの国ですよ。